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나라가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에너지하고 경제는 미국이 싫어하는 차이나하고 러시아에 완전히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모순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독일에서 벌어졌어요. 메르켈 총리가 16년 재임하면서 독일을 이렇게 맹일어놨습니다. 이거를 딱 보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든지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선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DNA, 그 사람이 어느 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생각, 정치 철학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메르켈 총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동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위해서 동독으로 가니까 동독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답니다. 동독에서. 그렇지만 하여튼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자라나고 또 러시아 말을 잘하잖아요. 동독하고 러시아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 이렇게 보면 푸틴이 있지 않습니까? 푸틴하고 거의 거리감이나 푸틴에 대한 경계심, 적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사진 보면 푸틴이 오직이나 그 메르켈이 귀여웠으면은, 왜냐면 친러 정책을 쓰니까 꽃다발을 줬는데 독일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답니다. 뭐 메르켈 너 푸틴하고 연애하냐, 너 푸틴 메르켈 꽃이냐, 무슨 일개 국가정상 가서 무슨 꽃다발이냐 정도로 친러 정책을 썼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German's economic model is broken. 완전히 깨졌다는 거야. 플랜 B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뭐 친환경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환경보호 뭐 그러면 굉장히 우아한 것 같고, 뭐 공업화 산업으로 뭐 공해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선하게 개념으로 나가는데, 지나치게 친환경으로 떠들다 보면 독일증 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데모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저게 뭐냐면 체르노빌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2011년에 뭐 일본에서 후쿠시마 스시마로 핵 싸우니까 이 독일 국민들이 이 탈원전 하자고 막 시위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정부가 메르켈 수상 이럴 때, 야, 그러면 탈원전 하자. 우리 친환경으로 가자. 그래서 원전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 독일을 이끌어 나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탄소가스 배출 안 하고 핵 누출 위험 없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하자고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은 석탄은 탄소 배출하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최근에 15개 마지막 남은 석탄 화력 발전소까지 셧다운 시켜버리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유 안 하는 거 뭡니까? LNG 가스로 발전소 하면 참 좋죠. 근데 제가 이 분야는 좀 하는데, 이 발전 단가가 LNG 그 발전이 석유나 석탄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LNG로 발전하자. 이상적이잖아요. LNG 어디서 갖고 와? 바로 옆에 러시아 있잖아. 러시아 빨대 꽂고 파이프라인 해갖고 들어오자 그래갖고 에너지를 러시아에 몰빵하는 걸로 했는데, 가스는 뭐 한 60%, 기름이죠. 기름은 33%, 석탄도 60% 러시아에 갖고 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게 완전 독일을 강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뭐 심하게 말하면은 텍사스 있습니까? 텍사스의 10배래요, 10배. 근데 사실 단순 비교는 안 되죠. 왜냐면 텍사스는 기름이 나는 지역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전인 2019년에 독일의 에너지 가격을 100으로 봤으면, 작년에는 178, 거의 2배까지 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리고 에너지, 전기, 그런 안 쓰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독일같이 제조업 중심인 나라에서 바스프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바스프가 화학회사가, 세계적인 화학회사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스프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독일 내 생산해갖고
경쟁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비용이 이게 그 국가 경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에너지 안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모든 독일 산업 비용이 고비용 규제로 바꿔갖고 독일 경제가 비틀거리는데 지난 2년간 독일 경제가 후들되면서 뭐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독일이 1951년 이후 최저 성장률 2년 동안 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하면 독일이 세계 3위예요. 미국, 차이나 다음에 독일인데 7년 연속 갱이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 2018년에서 15%가 감소했어요. 산업 생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향후 5년간 주력 산업, 뭐 전자, 석유화학, 뭐 오토, 금속 이런 분야에서 3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거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슈레더 총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좌파 지도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슈레더 총리는 중도 좌파 3인당 출신인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취임했는데 1998년 슈레더 총리가 취임할 당시에는 독일이 심각한 독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 노조가 강하고 이 노사업이 안 돼갖고 힘들었는데 슈레더 총리가 하루치 개혁이라고 그러고 파격적인 노사 개혁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전까지는 독일 노조의 힘이 너무 세게 갖고 파견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2년 이상 못하게 했는데 이 제한 풀어버리고 그 전에는 독일은 실업자 천국이었답니다. 뭐 직장 없어도 32개월 동안 실업급여 주니까 적당히 일하다가 32개월 뭐 실업급여 받고 조금 일하다가 뭐 실업급여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걸 갖다가 실업급여 기간을 12개월로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를 회사가 취업하잖아요. 55세 이상을. 이럴 때는 노동 조건을 사측 주용대로 받아주게 하니까 독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슈레더가 취임할 때마다 9% 있는데 3%로 딱 떨어졌죠.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예요. 이게 슈레더 계약도 약발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 낙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근로자나 이 국민들이 그러면은 나라가 못 견뎌요. 독일의 최대 노조인 IG 미탈은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5시간만 일하자. 우리나라가 52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근로자보다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일하는 시간도 짧으니까 뭐 자기가 뭐 뛰어나도 일하는 시간이 절대로 짧으니까 이 독일 경제가 못 견뎠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소비자는 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갔다 보면 특히 뭐 어느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고객이 오면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커스터머 이즈 킹. 그런데 제가 프랑스나 독일 가보니까 소비자는 왕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왕이에요. 딱 제가 두 가지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대학 도서실이 6시면 문 닫습니다. 근데 이제 6시에 문을 닫는데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6시 15분 전에 나가라고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이 공부가 잘 될 때니까 도서실의 근로자한테 야, 내 15분만 더 일하자니까 그 근로자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6시에 퇴근해야 돼. 네가 15분 전에 나가야지 그 사이에 도서실 정리하고 6시에 칼같이 퇴근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더 어처구니없는 거는 슈퍼에서 9시에 슈퍼가 끝나거든요. 근데 슈퍼 끝나기 전에 제가 한 5분 전부터 쭉 줄을 섰어요. 9시에 딱 됐고 제 차례가 딱 됐는데 딱 캐시를 문 닫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9시까지 근무야. 그건 네 사정이야. 야,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국 경제가 놀라운 만큼 부상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1980년대 이때는 중국 경제가 세계에 데뷔하기 전이에요. 그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25% 먹고 유럽이 무려 27%를 먹었어요. 유럽이 미국보다 세계 시장을 점유율을 많이 하고 중국은 2%니까 거의 못 나올 때인데 2022년을 보면 미국은 25% 그대로 있어요. 중국한테 시장을 안 뺏긴 거예요. 근데 유럽이 17%로 무려 1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중국은 2%에서 18%로 하니까 16%포인트가 중국이 늘어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중국이 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미국 거는 못 뺏었어요. 유럽 거를 다 뺏어 먹은 겁니다. 중국 부상으로 인한 최대 패자, 루저가 누구냐면 독일이래요. 왜냐면 경제 구조가 중국하고 독일하고 비슷하잖아요. 독일이 뭐 오토, 전자, 기계 이런 식으로 제조업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도 제조업은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이제 중국의 이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데 이 독일 경제가 또 뭐 사람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요. 이 GNP 대비 수출의 비중이 있잖아요. 지난 3년 새에 이게 2배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GNP 대비 수출 비중이 무려 43%랍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의 25%가 수출 산업에서 일한대요. 중국이 이제 독일로부터 수입해 가잖아요. 이 수입하는 게 이 독일의 GDP의 몇 퍼센트냐 하는데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갈 때는 저 폐업이었으면 독일의 기계류 있지 않습니까? 기계류는 독일 GDP 1% 정도를 중국에 수출했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도 독일 GDP 0.8%를 중국에 수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2014년, 2016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엄청나게 독일이 중국 시장에 팔아먹은 거예요. 자동차, 기계류 뭐 이런 거를. 근데 이제 2024년 작년 1사분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기계류는 1%포인트에서 0.7로 툭 떨어지고 자동차는 더 꼬라박았습니다. 8%에서 4% 정도로 툭 떨어진 거예요. 특히 그 자동차 강국 독일이 굉장히 차이나한테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도표를 보십시오. 2020년간에도 독일이 중국보다 수출이 많은데 지금 뭐 중국이 엄청나게 더 독일보다 수출 많이 하고 있죠. 하긴 뭐 일본도 제꼈으니까. 제 제자가 독일 학생인데 이건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너 그 인터넷 게임 많이 보니까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사용료가 시간당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 인터넷 게임을 못 하죠. 이게 뭐냐 하면은 독일이 혁신에 필요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안 깔은 거예요. 여러분 IT 혁명 그러잖아요. 요새 디지털 레볼루션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막 온라인으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구글, 아마존 막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 나라의 광통신 케이블, 통신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라인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 모든 온라인 시스템이 되는데 독일은 인프라 투자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이 이 굴뚝 산업에서 IT 뭐 인공지능 이런 산업으로 디지털 레볼루션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회적인 통신 인프라 뭐 이런 거를 안 깔고 철도 시스템도 안 바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메르켈 총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완전 헛발질한 겁니다. 2011년에 남유럽, 이탈리, 스페인에서 재정 위기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2015년에 그리스에서 더 빵꾸가 났잖아요. 유럽의 강자고 가장 건실하고 이 남유럽이나 그리스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막 자금을 주문하고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야, 이 재정 균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약간 고지식하게 이거는 그 소련식의 아주 경직된 생각입니다. 고전식에다 헌법에다 독일 헌법에다 재정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딱 못질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함께 90년대 말에 인터넷 시대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2007년 8년 0년은 모바일 시대가 왔습니다. 인터넷보다 더 모바일 시대. 그게 뭐냐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러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인프라 까는데 이 독일이 헛발질한 거예요. 너무 이게 균형 재정에 막 얽매여 있다가 어느 나라든지 뭐 자기 나라 기술이나 산업 경쟁력에 뭐 자부심을 갖는 건 다 좋은데 독일은 저먼 테크놀로지에서 자만심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가 세계 넘버원이다. 오토, 자동차, 뭐 기계류,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야, 뭐 캘리포니아 저 IT에서 쟤네들 아마존, 구글, 쟤네들 뭐 인터넷에서 깜짝깜짝한 IT 저거 헛거야. 역시 망치 들고 기계로 하는 이거 제조업이 최고라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나 ICT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겁니다. 이건 독일 기업인 책임도 크지만 독일 정부 책임도 크대요. 이 독일 정부가 이쪽으로 이 혁신을 유도하지 않고 정통 산업에서의 경쟁력 이쪽으로만 수출 쪽으로 독일 정부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R&D의 비중이 여러분
지금 독일은 3%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5.2%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80년대 이게 유럽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독일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 가는 기차 뭐 123호 열차명을 몰라도 돼요.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11시에 출발하는 기차, 11시 15분에 출발하는 기차, 그거 타면 그냥 뮌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일 기차는 정확히 운행했다는 건데, 요새 저거 지금 사진 외신에 보면 그 정확하던 도이치반이요, 지금 30분 연착한다고 나온 겁니다. 30분 연착한다고. 차이나도 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놔두면 친선해질 거 하나 있죠. 또 차이나는 전국을 다 뭐 KTX 고속 전송망으로 깔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안 내기 때문에 철도망이 노화되는데, 뭐 차이나는 묻지 마라 그냥 확 돈 꺼가지고 그냥 고속철도망 깔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안보예요. 안보. 이제 미국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데, 지금 메르켈 총리가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생각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독일의 방위산업하고 독일 군을 무장해제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군이 탱크 몇 대인지 알아요? 300대입니다. 300대. 근데 이제 외신이 약간 비꼬는 게, 저 300대도 전투에 임하면 야전 나가면 저게 몇 대가 굴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후화했는데, 한때 독일이 냉정시대에는 탱크 5,000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먼하면 탱크 아닙니까? 탱크인데 저렇게 해놓고 병력도 50만에서 18만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잘 나가는 레오파드 탱크 이 자주포가 우리나라 K2 흑뼈 전차 K9 자주포가 노르웨이 이런 데 팍팍 보다 깨지잖아요. 방산도 거의 그냥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유럽에 전쟁 위협이 없으면 좋죠. 독일이 현명하게 잘하는 거죠. 그냥 미국에 빨대 꽂고 그냥 무임승차 하는 거죠, 안보를.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저 사진을 숄츠 수상이 그 당시에 큰 소리 빵 쳤어요.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어? 우리 독일은 재무장해갖고 이 우크라이나를 화끈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빵 쳤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아래 보면 영어로 보면 뭐라, It is having second thought.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숄츠 수상이 후속 조치는 안 하고 슬슬 뒤를 뺀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신에 보면 저먼 모델이 불어공 깨졌는데 그럼 플랜 B가 있냐?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나라든지 이건 분명히 우리 국가 지도자나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넘지 말아야 될 루비콘 강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넘으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첫 번째는 복지흡입니다. 그냥 한번 퍼주잖아요. 국민들한테 공짜로 퍼주면은 이거를 국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서 뺏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근로자 낙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무섭게 취급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떤 독일의 근로자든지 독일 국민들이 어떤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딱 두 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든지 혁신을 해갖고 중국이 감히 못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보면 미국이 7만 7천 불 정도인데 독일이 한 6만 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미국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근무하면 한 28만 불 받는데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열심히 일하든지 그 다음에 혁신을 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두뇌로.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경제는 기울고 그 나라 국민이나 근로자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심각한 게, 어느 나라가 일단 복지급에 빠지면은 국가 재정이 거기 묶여버려가지고 생산적인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토가 GDP 대비 2%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야, 말도 안 돼. 5% 올려고, 사실 폴란드 같은 나라는 요새 우리나라 무기 막 사면서 GDP의 4.5%까지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 미국의 빨대 걸고 무임승차, 안보 무임승차 하려고 하니까 지금 GDP 대비 1.5% 수준밖에 안 돼요. 2%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 독일의 국방비를 증강하려 그러면은 약 800억 유로가 필요됩니다. 대략 여러분 800억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800억 달러를 어떻게 맹길죠, 돈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답니다. 기존 복지 혜택으로 가든 뭐 의료비나 연금에서 이걸 빼가지고 국방비를 돌리든지 그점 800억 달러를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독일 국민한테. 근데 이제 독일의 조세 부담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답니다. 그 유럽에서 아주 프랑스하고 같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근로자가 뭐 최대 뭐 세금하고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하면 제가 봐도 월급의 48%가 내는데 여기다 세금 더 내라 그래 봐요. 그러면 뭐 독일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게 풀린 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낙후된 인프라잖아요. 아까 뭐 철도, 통신 인프라가 아주 낙후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시스템, 저것도 이제 완전히 그냥 뭐 개판이잖아요. 이런 거를 현대화 시키려면 최소한 10년간 6천억 유로, 6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디선가 빼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독일을 휩쓰는 비관론이죠. 2021년 이후에 약 3천억 유로가 독일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독일 경제에 대한 이 전망을 어둡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의 상공회의에서 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독일 내에서 생산을 좀 감축하고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2022년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16%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40%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독일 경제가 막 브로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숄츠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양반도 취임 초에 진짜 방향 감각 없이 제일 첫 번째 이 해외 출장지를 차이나로 잡았잖아요. 그 독일 기업이 대거 이끌고 중국 가지 않습니까? 저거 딱 보고 야, 저 양반 지금 뭐 정신 못 차린다. 왜냐면 중국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갖고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독일 기업이 이끌고 이 베이징 가서 알랑알랑 뭐 이렇게 거리냐 생각했는데 저 작년 11월에 이제 그 연정이 붕괴돼갖고 이제 그 낙마했는데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인기가 제일 없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곧 독일이 이제 그 선거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각 정당의 후보가 나오는데 어느 정치인도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표 오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개혁과 혁신은 뭐를 수반하죠?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약간 구조조정을 하려면 뭐 독일 국민들이 어려움을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찍죠, 그런 정치인한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일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